사랑은 몇 번이나 오는가. 우리들은 모두 자신의 일이라면 맹목적으로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일이라면 무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단 자신의 일이 되면 그러한 이성의 객관적 흐름이 멈추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주의의 신호가 꺼져버리고 명석한 사람이 본다면 웃음거리이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할 일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배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매력적인 여성, 우선 여기서는 마르트라는 이름으로 합시다. 여성에게 아주 친한 여자친구 리시가 있습니다. 리시는 재능 있는 작가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작가는 젊고 평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정한 모습에 태도 또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그에게 장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장피엘을 자신의 사랑으로 만든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리시는 마르트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마르트는 교양이 있었으며 게다가 훌륭한 독서인이었습니다. 마르트는 장피엘의 작품에 대해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마르트의 박식함에 감격하며 리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친구는 멋있는 여자야. 며칠 후 리시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을 며칠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마르트에게 말합니다. 장피엘을 부탁해. 그는 외출하거나 극장을 갈 때 언제나 나와 함께 가곤 했어. 혼자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당분간 그의 상대가 되어줘. 마르트는 친구의 부탁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리시가 돌아오자 마르트는 자기와 장피엘은 결혼할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마르트는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첫눈에 반했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는 무척 주저했어. 하지만 이러는 편이 너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어. 너희는 어울리지 않아. 어쩌면 너는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리시는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르트와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쁜 년, 리시는 부르르 떨며 내뱉었습니다. 장피엘과 마르트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마르트는 그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일이 잘 되도록 배려도 했습니다. 특히 마르트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또한 남에게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마르트에게도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필요하게 된 그녀는 일일이 남편의 뒤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수소문 끝에 한 친구 부부의 20세 된 딸 다니엘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으며 작가의 비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르트는 그녀를 고용하고 자기 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성이 젊다고 하는 것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혼자서 외출하기를 싫어하는 장피엘은 아내가 함께 가지 못하는 날은 의뢰 다니엘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마르트는 남편이 젊은 비서와 함께 있는 것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은 비서를 연극이나 영화에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어느 일요일엔 그녀와 둘이서 도망치듯 시골로 가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신선한 공기를 주는 들판이 필요해. 아내에겐 이렇게 내뱉듯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니엘이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변하고 드디어 파국이 왔습니다. 당신은 나무랄 곳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 다니엘에게 빠져 있어. 그녀 역시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당신을 돌봐줄 것을 맹세해. 당신과 난 언제까지나 사이좋은 친구로 남길 바래. 장피엘은 마르트에게 제의했습니다. 마르트는 이 말에 격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무슨 치욕적인 일이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집에 데려오고 내가 보호해 온 저 조그만 계집에게 남편을 유혹당하게 하다니. 장피엘은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다니엘이 꼬리를 치지 않았다면 그이가 먼저 구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이 나쁜 계집애. 마르트는 15년 전에 그녀의 친구 리시가 지금의 그녀와 같은 입장이 되어 그와 똑같은 말을 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르트가 약혼자인 장피엘을 빼앗았을 때 친구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알았다면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나 마르트는 위선자도 악인도 아니었고 다만 우리들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그녀 자신의 정열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도 뿌리칠 수도 없었을 뿐입니다. 마르트의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는 어쩌면 몇 번이나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늙은이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몰리에로의 부인 학교를 기억하고 있는 남성이나 발자크의 작품 가운데 노인에게 몇 번이나 사랑이 오는가를 읽은 남성이 아직도 여성의 빤히 들여다 보이는 연극이나 교태에 빠져버린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피엘도 그 자신이 연애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랑은 퓨즈를 끊어버리고 어둠 속을 헤쳐가는 것입니다. 저 멋있고 그리고 잔혹한 부인 학교를 쓴 몰리에르 자신도 그것이 만일 자신의 사랑이 된다면 똑똑하게 사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확실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소설 가족의 굴레에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가족의 굴레는 내가 쓴 것인데 이 작품의 첫머리에 어린 소녀가 우연히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겨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애인을 어머니가
집에 들인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혐오하게 됩니다. 반대급부로 그녀는 자신을 엄격하고 엄숙한 여성이 되도록 채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느낀 치욕에 지나치게 괴로워하며 순수함을 갈망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시체가 안치된 방 입구에서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버티고 서서 아버지가 부정타지 않게 하려는 듯 죄 많은 어머니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애인과 결혼했을 때 딸은 이 새로운 부부와 함께 살기를 거절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소녀도 결혼을 하게 되어 정숙한 아내가 되고 결혼 생활의 모범이 되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가 선택한 남편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애정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남편을 강하게 하려고 그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 개인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루한 생활에 바로 찬란히 빛나는 것은 젊은 의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의 영웅인 데니스 엘팽은 이 남자로부터 격렬한 구애를 받고 오랫동안 저항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그 인생을 헛되이 보내야 한담. 데니스는 이 젊은 의사와 함께 살 결심을 하지만 이때 그녀의 10살 난 딸이 험악한 얼굴로 앞에 와 섰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어머니의 죄를 혐오하기 위해 데니스 자신이 20년 전에 취했던 행동이 바로 자신의 딸에 의해 자신에게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과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맹목적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연애에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광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친구의 속물 근성에 대해 무자비할 만큼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다른 형태의 더욱 우스꽝스러운 속물 근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은 권력을 가진 남성과 사귀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여성은 그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전이 작가나 화가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비웃지만 사람들은 이 양쪽을 모두 비웃으며 한 굴속의 너구리로 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따금 남이 우리들을 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냉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같은 연령의 사람에게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자문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유년시대나 청년시대, 중년 또는 노년의 조명 속을 차례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연대가 비치는 조명 속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겉모양은 변합니다.
할머니가 쓸데없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명 아래로 들어가서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똑같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우리들 자식에게 내가 그랬던 것과 같은 가련한 미소를 띠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청년 시대에 내가 할머니를 보며 느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약점이었고 약점이며 약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